자,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자체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늘상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대선이 끝나고 2022년 3월 24일 날 며칠 안 됐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매일경제가 이 기사를 냅니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10명 중 6명 윤석열 뽑았다. 근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수도 없이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기사 내용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매일경제랑 같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투표를 했는지를 분석했던 바로 그 기사예요. 네. 자, 소득별로 한번 볼게요. 200만 원 미만인 사람들 월소득이 35.9% 이재명 찍고 윤석열 61.3% 찍고. 아휴.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소득이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한 달에 600에서 700 정도 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재명을 더 많이 찍어요. 근데 이제 더 부자들이 있잖아요. 700만 원 이상인 부자들은 또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초고소득자들 있잖아요. 수억씩 버는. 월소득으로 700 이상이면 연봉 1억이 넘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부자 정당을 찍고 그 부자 정당은 그 투표로 이기면 부자 감세를 해버리는 이 구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이 고소득자가 더 많다.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 원리 중에서 완성된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계급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 근데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 찍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을 찍는 행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비교적 유럽에서는 덜하죠. 네. 저는 그 원인이 그러니까 교육에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과 언론과 복지 뭐 예.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그러니까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정치나 노동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나라일수록 계급 투표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네. 그게 안 되는 나라들일수록 계급 배반 투표를 하죠. 직업별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블루 칼라는 윤석열을 더 많이 찍고요. 화이트 칼라는 이재명을 더 많이 찍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게 전업주부는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많이 찍었고. 심각하다. 네. 자영업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윤석열을 많이 찍었고요. 직업별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화이트 칼라의 특성이 뭐예요? 정보가 많은 거예요. 화이트 칼라 쉽게 표현하면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웬만한 정보들은 다 가지고 올 정도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직업군에서는 소위 부자 정당을 찍더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보도가. 그게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아젠다 세팅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생산직 노동자 54%가 윤석열 뽑았다는 거. 근데 그 생산직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강경 진압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잖아요. 예. 내가 찍은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찍어준 사람들을 배반하면서 노조를 탄압해버려. 한국 민주주의가 고쳐져야 될 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또 그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처럼 학습 조직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소에 어떤 뭐 정치 뉴스나 사회적인 정보를 접하기 힘든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는 한 관심을 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언론에서 최대한 많이 떠드는 사람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업주부 이 부분도 57.2%가 윤석열, 38.2%가 이재명 뽑았다. 이 조사가 패널 조사거든요. 그 전에 똑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대선 전에 그리고 한참 흘러서 대선 끝난 후에 그 사람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패널 조사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이게 정치 뭐 혐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이재명 의원이 이야기했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사람들이 나를 안 찍어서 싫다가 아니라 이 정보를 왜곡시키는 언론과 또는 쉽게 표현해서 양극화를 해소시켜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가면서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뽑는 일종의 저는 정보의 부족의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윤석열을 찍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목에 칼을 들이댈 거라고 생각했다면 안 찍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유통 과정에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정말 그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몰라도 되는 것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크게 떠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언론이 굉장히 악마화시켰잖아요, 이미지를. 그 악마화 이미지가 굉장히 언론에서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또 써먹는 거죠. 가뜩이나 윤석열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이재명이 행보하는 것마다 지금 꼬투리 잡기 위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도 나는 주부지만 이재명 뽑았다 하시는 분들은 새날을 볼 정도의 시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런 방송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 또는 아침 막장 드라마만 보시는 분들 그러다가 시간이 나서 틀었더니 종편 이럴 때는 굉장히 왜곡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한 논란 때문에 소개한 책이 하나 있죠.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이거는 무려 이 책이 나왔을 때는요 2015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도 우리 방송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죠. 놀라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계급 투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재명 찍어야 우리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기사 그러니까 7년 전에 이거 보고 우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책에 나오는 그 일부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 때 전략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메시지를 구성하는 그 방법론 자체가 딱 타겟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높아도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기획하고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진보 진영은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뭐 철학자의 이름이 나오고 유럽 어느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 항상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진영 간의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수 진영이 항상 더 많은 힘을 확보하는 이유가 거기 네.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보수 정당, 부자 정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중산층 신문을 읽었고 조중동 말하는 거예요. 중산층 신문을 읽었고 은행가와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망치는 결과밖에 처리할 수 없는 보수 당의 정책에 표를 던졌다. 그래서 이런 스킬로 선거했던 게 박근혜예요. 아, 우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 아니야? 그래서 그 민주당이 갖고 있던 그 민주당의 타겟을 자기들이 가져오면서 정권을 또 한 번 잡게 되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민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지만 윤석열이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거. 윤석열로 하는 거 없다고 여러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부자 감세 했잖아. 그 부자 감세가 윤석열의 지금 유일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일단 보는데. 근데 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감세를 지지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설득 당해가지고 자기가 상관없는데도 지지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오즈의 마법사 보면은 캔자스 외딴 시골집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캔자스는 완전 깡촌의 바탕에서 시작하는 완전 시골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양철 나무꾼 있잖아요. 심장이 예, 예. 없는 나무꾼. 그게 나중에 도로시와 헤어진 다음에 태엽 노동자 조합에 들어갑니다.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노동자에 대한 이 캐릭터 하나하나가 그 노동자와 그걸 대표하는 캐릭터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 도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 책을 읽어보면 잘 네.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날 같은 방송을 봐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나왔죠. 언론 헤드라인이에요.
그 월급쟁이들 세금 깎아준다. 이것만 나오면 와 윤석열이 월급쟁이들 세금 깎아준다라고 현혹되는 거예요 언론에. 근데 앞뒤가 생략돼 있죠. 부자 감세를 시작을 했더니 사람들이 야 너 왜 부자 감세해? 하니까 윤석열이 그러면 월급쟁이 세금도 깎아줄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뒤에는 부자도 감세하고 일반 서민도 감세를 해서 결국 복지할 비용이 줄어드는 데다가 감세를 하긴 했는데 부자는 엄청 많이 깎아주고 서민들은 조금 깎아줌으로써 이 사기술에 넘어가면 정보가 부족한 거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윤석열을 찍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아젠다는 나는 이재명 의원이 그냥 띄운 건 아니에요.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이 아젠다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양극화해서 언론개혁까지. 양문석 박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재명을 그렇게 때린 이유가 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언론개혁할까봐. 예, 어쨌건 가난한 사람이 부자 정당을 찍는다. 이거 없어지는 그날까지 새날이 존재할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부자인 사람도 민주당을 찍는 아주 초보자들 있잖아요. 네. 건강한 부자들은 민주당 지금 찍어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찍고 있죠. 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